안녕하세요. 아들을 생각하면 늘 복잡한 생각이 드는 60대 엄마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자식이란 존재는 생각하면 늘 짠하고 마음이 아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을 생각하면 별일이 없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희 아들을 생각하면 만감이 좀 교차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살면서 절 가장 많이 울린 그 몹쓸 녀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디 잘 들어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제겐 가난의 그림자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가난아이였던 절 두고 집을 떠나신 이후부터 전 줄곧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7살 땐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저 제가 기댈 곳은 할머니뿐이었죠. 할머니는 어린 소녀를 위해 평생을 구분등으로 고생고생하며 사셨어요. 제가 좀 자라선 할머니와 거리를 전전하며 폐지와 공병을 줍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할머니, 이거 맥주병이다. 이건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우와, 여기 4병이나 있어. 그땐 너무 어렸기에 할머니 뒤를 따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게 그리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하필 길에서 같은 반 친구를 마주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날도 전 얼굴에 먼지를 잔뜩 묻히고 할머니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 건너편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강재현, 너 지금 길에서 뭐해? 그거 쓰레기 아니야? 너 지금 쓰레기 줍는 거야? 그 녀석은 그러더니 저를 손가락질하며 세상 웃긴 일이라도 본 것처럼 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때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식간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옆에 있던 구부정한 허리 할머니가 창피했습니다. 재현아, 쟤 누군데 저러니? 같은 반 친구야? 아이, 할머니가 그럼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지. 할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을 뒤적이셨답니다. 그리고 제 손에 10원짜리 몇 개 쥐어주셨어요. 전 그런 할머니의 손길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됐어. 그 돈으로 과자를 어떻게 사 먹어. 그리고 맨날 돈 없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할머니 밥이나 사 먹어. 전 당황한 할머니를 뒤로한 채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그때 덩그러니 길에 남겨진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요. 물론 그 이후로도 생활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절 보고 거지라고 놀려댔고 전 반박할 말이 없어 쉬는 시간이 끝나도록 화장실에 숨어 있어야 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무렵 할머니 건강은 걷잡을 수 없게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늘 방 안에 누워 계셨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 할머니가 기침할 때마다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이 헬미가 없으면 우리 강아지 혼자 어떻게 살고, 할미가 미안하다. 그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지 못해서.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내 곁에 있어만 주면 돼. 내가 다 할게. 내가 나가서 돈도 벌고 할머니 밥도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나 혼자 남겨두지 마. 하지만 끝내 할머니는 당신의 몸보다 홀로 남겨질 손녀를 더 걱정하시던 할머니는 어느 겨울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작고 주름진 할머니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그땐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난 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집안 가득 배어있는 할머니 냄새가 너무 소중해 문턱에 주저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땄지만 제게 남겨진 건 다 쓰러져가는 사글세빵 하나였어요. 그 뒤로 전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돈이라곤 딱 5천 원 뿐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싶은 막막함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전 우선 숙식이 제공되는 작은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비록 공장 일은 고되고 외로웠지만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현아, 얼른 안 뛰어오고 뭐하니?
오늘 물량 많다고 몇 번을 말해. 네, 지금 가요. 공장에서의 하루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바퀴처럼 늘 고단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0대 중반이 됐을 무렵 늘 우직하게 일만 하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누가 이랬어? 누가 기계 돌아가는데 위험하게 물건을 둬? 니들 다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까 여기 담당 누구였어? 너야? 아니요. 아까 재현이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거 봤는데. 누군가 기계 위에 장갑을 올려둔 모양인데 그게 기계로 빨려 들어가 열심히 돌아가던 라인이 전부 멈춰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황당했던 건 평소에 저와 제일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그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야, 스키야, 너 왜 그래? 3번 라인 담당은 너였잖아. 재현아, 나한테 괜히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 아까 덥다고 장갑까지 벗고 계속 맨손으로 있었잖아. 내가 다 봤어. 강재현, 너 나 좀 보자. 당장 사무실로 따라와. 전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5년 가까이 일하던 공장에서 그달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찌나 억울하고 분하던지요. 그렇게 짐가방 하나 들고 공장을 나오니 어디 딱히 갈 곳도 없었습니다. 배도 무척 고팠고요. 전 너무 서럽고 배가 고파서 무작정 눈앞에 보이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빵 2개 계산해 주세요. 네, 200원이네요. 그 우유도 같이 살 거예요? 네, 잠시만요. 분명 여기 돈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땡전 한 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 눈물을 머금고 그 빵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뒀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슈퍼를 나오는데 제 신세가 어찌나 비참하던지 전 서러운 마음에 슈퍼 앞 평상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펑펑 울고 말았네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신세 한탄을 하며 한참을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슈퍼에 왔던 어떤 남자가 다 커서는 애처럼 울고 있는 절 보곤 무척 당황한 기색인 겁니다. 저기요, 왜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뭐 돈이라도 잃어버리셨어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깟 빵 하나도 못 사 먹고. 전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전히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급히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가 빵과 우유를 이만큼이나 사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제 손에 그 빵을 쥐어주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앞섰던 전 그 빵을 덥석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우유도 같이 마셔가면서 먹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빵을 먹고 어느 정도 배가 차자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전 갑자기 민망한 마음이 들어 고맙다고 인사라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 인연이 될 사이였는지 며칠 지나 동네에서 또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 그때 빵 먹던 그 아가씨? 그때 집엔 잘 들어갔어요? 네.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그때 빵값 돌려드릴게요. 아닙니다. 뭐 맛있게 드셨으면 괜찮습니다. 그 뒤로도 남자와 몇 번을 마주치길래 신기해서 이 동네 사냐고 물었더니 남잔 근처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뒤 또 다른 곳으로 떠난다면서요. 그 남자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왠지 이대로 보내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운명인지 남자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저흰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을 맺게 됐고 그 이후 서로 평생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당시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제게 합가를 제안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아이 나오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도 다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실 거야. 당신 고생 안 하게 내가 더 잘할게.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온 저였기에 그땐 심호아 사는 게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막연히 어머니 같은 분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그렇게 25살에 전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초반만 해도 시모는 정말 친어머니처럼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 엄마 걱정된다고 여자도 안 만나고 통 장가갈 생각을 안 하더니 우리 새아가와 아주 연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앞으로 다른 건 걱정 말고 그저 아들이나 몇 명 순풍순풍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저도 아이들 많이 낳고 화목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그게 제 평생 소원이에요. 시몬 항상 제게 아이 낳을 몸은 따뜻해야 한다며 본인은 윗목에 앉더라도 전 제일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제일 두툼하고 좋은 이불도 늘 제 차지였죠. 시몬 아침마다 밥도 다 차려주시고 손 시리다고 빨래마저 항상 당신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모의 그런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전 결혼하고 2년 뒤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달 뒤 예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신혼 때만 해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던 시모는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태도가 완전 달라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 내가 아들 태몽을 꿨는데 기집애가 웬 말이야. 그래도 첫 딸은 살인 미천이라고 하니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둘째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저 꼴 보기 싫은 것 갖다 치워라. 시모는 방금 아이를 낳은 절 보고 곧바로 둘째 타령을 하셨습니다. 제 딸에겐 이것 저것이라고 부르며 사람 취급도 안 하시고요. 언제나 여자 몸은 따뜻해야 한다던 시몬, 제가 몸을 다 풀기 전부터 아주 집안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딸 낳고 무슨 유세를 부리냐며 한 번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며 입버릇처럼 아들 타령을 그렇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상미 곧 돌인데 돌잔치 못해도 돌떡이라도 좀 맞춰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들으시면 부르릉 내리실라.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애만 건강하면 됐지 무슨 떡까지 맞춰. 늘 지방으로 공사를 다니던 남편도 그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시모 눈치가 보여 첫째가 돌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둘째를 가졌어요. 하지만 첫째 때 몸조를 제대로 못해서인지 그만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유산의 슬픔으로 몸져 눕거나 말거나 펄펄 뛰며 당장이라도 절 잡아 드실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넌 도대체 네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귀한 내 손주를 떨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들 하나를 제대로 못 낳으니 이건 집안 망할 징조다. 니까짓게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게야? 그날 이후 전 박씨 집안의 죄인이 됐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유산하고 몸이 약해졌는지 그 뒤로 영영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편마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저와 딸은 방패막이 하나 없이 시모의 가진 구박을 견뎌야 했었고요. 어느 날은 저희 딸이 엉엉 울고 있길래 놀라 달려가 봤더니 글쎄 애가 뭐에 맞은 것처럼 손등이 빨간 겁니다. 상미야, 너 왜 그래? 밥 먹으라고 밥상까지 차려줬는데 왜 울고 있어? 손등은 또 왜 이렇고? 엄마, 할머니가 나 밥 먹는 거 보기 싫다고 숟가락으로 손등을 때렸어. 밥상까지 치워버리셨고 나 배고파 엄마. 전에도 식사 때가 되면 따뜻한 밥은 오로지 남편 차지였고 저와 딸아이는 늘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을 겨우 얻어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찬밥마저 입에 들어가는 게 보기 싫으셨나 봐요. 이뿐만 아니라 언젠가 제가 딸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공책에 글자를 적고 있는데 시모가 그걸 보더니 공책을 딱 뺏어가는 겁니다. 기집애 공부시켜서 뭐하냐? 그럴 시간에 집안일을 하나 더 가르쳐야지. 쓸데없는데 돈 쓰고 앉아있어. 시모가 저와 딸아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겨울에 딸아이 옷이라도 사입히면 당신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쓴다며 기어이 그 옷을 뺏어들고 나가 환불해 오곤 했습니다. 늘 할머니의 미움만 받던 딸아이는 점점 눈치만 살피는 아이가 되었어요. 전 풀이 잔뜩 죽은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제가 욕을 먹고 굶을지언정 제 딸만큼은 기죽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의 눈을 피해 몰래 딸아이를 공부시키고 밖에서 간식 하나라도 더 사 먹였습니다. 엄마, 이 꽈배기 진짜 맛있다. 할머니 아시면 난리 날 텐데 나 진짜 2개 다 먹어도 돼? 그럼 천천히 먹어. 엄마가 10개라도 못 사줄까. 대신 할머니한테 진짜 비밀이야. 전 제가 겪었던 그 외롭고 배고픈 기억을 제 딸에게만큼은 물려주지 않겠노라. 그렇게 매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저희 딸이 7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 남편은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들르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집안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품에 웬 보따리를 안고 있더라고요. 빨랫감이라도 가져왔나 싶어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엔 이제 막 돌이 지난 것 같은 남자아이가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얘는 뭐예요? 아직 까나나인 것 같은데 왜 당신 품에 있냐고요? 애들 부모는 어디 가고요? 제가 계속 캐묻자 남편은 한숨을 한 번 내쉬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얘 내 아들이야. 정말 미안해. 근데 내 핏줄이 날 어떻게 그냥 두고 오겠어? 남편은 뻔뻔하게도 지방에서 일하다 다른 여자 눈이 맞아 2집 살림을 차렸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아이를 두고 도망을 가서 이 아이를 데려왔다면서요. 미안한데 당신이 좀 키워줄 수 없겠어? 우리가 마침 아들도 없었고 어차피 내 아들인데 당신도 당신 아이다 생각하고 키워주면 좋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날 어떻게 보고 밖에서 낳은 자식을 뻔뻔하게 내 눈앞에 데려와. 전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남편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큰 소리에 우는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당장 이 애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남편을 몰아세웠죠.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당장 고아원에 갖다 버릴 거야. 저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여보 제발 이 아이만 잘 키워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며 살게.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란의 방에서 나온 시몬 바닥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상황 파악을 하셨는지 도리어 제 등짝을 내리치셨습니다.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소리야. 우리 집안 장손을 두고 어디다 버린다고? 아무리 첩자식이라도 엄연히 내 아들이다. 네가 감히 누굴 내쫓으려 들어? 나가려면 네가 나가. 쓸모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시몬 그러며 마치 귀한 보물을 얻은 듯 아이를 꼭 안으시더라고요. 저희 딸은 한 번을 쳐다도 안 보시더니 아들 타령을 하던 시모에게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 같았겠죠. 그때 옆에서 눈치만 보던 7살 딸아이가 제게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쟤가 내 남동생이야? 이제 남자애가 생겼으니까 엄마 할머니한테 혼 안 나도 돼?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은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아이는 저희 집에 남게 되었고요. 처음 몇 날 며칠 아이가 배고파 울든 기저귀가 젖어 울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와 절 혼내셨죠. 이 독한 거사, 기어이 귀한 내 손자 굶겨 죽일 작정이야? 당장 우유 안 타와? 전 그 애를 볼 때마다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시모가 안 계시면 아이를 윗목에 밀쳐두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려보면 그 어린 것이 절 향해 해맑게 빵긋빵긋 웃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눈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너라고 그렇게 사연막에 태어나고 싶었겠니? 전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 결국 우유병을 물려주었습니다. 아인 제 속마음을 알았는지 자기를 금지옥엽 예뻐하는 시모보다 저를 더 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제 바지자랑을 붙들고 늘어지고 숨 넘어가게 울다가도 제가 안아주기만 하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아이를 마음 편하게 예뻐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커갈수록 시모의 차별이 점점 도를 지나쳤거든요. 나중에 집안 재산은
당연히 우리 손자 차지다. 기집애한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 앞으로 유산을 넘겨주겠다고 아주 야단을 떨었습니다. 늘 비싼 옷이며 신발을 사와 손자에게만 입히고 제 딸아이가 먹고 있는 간식까지 뺏어다 본인 손자 입에 넣어주셨고요. 매일같이 시장에서 손자 먹일 고기며 과일을 사오시면서도 제 딸아이에겐 눈길 한번 주질 않으셨죠. 하지만 이런 심호와 별개로 자꾸 저만 찾는 아이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니면 그 가여운 아이를 제대로 안아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 무릎엔 항상 딸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멀찍이 서서 부러운 듯 그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할머니 뒤를 쫓던 제 어린 시절 같아서 전 결국 그 불쌍한 아이를 제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주었습니다. 눈치 보고 살 거 없어. 네 할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러고 눈치만 보고 서 있어. 그럼 저도 어머니 무릎에 앉아도 돼요? 그래, 얼마든지 앉으렴. 내가 네 엄마잖니. 그렇게 졸지에 아이들을 키우게 된 전 전보다 훨씬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몸 상태가 너무 나빠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시모는 임종 직전까지도 손자 손만 꼭 쥔 채 오로지 장성 걱정뿐이더라고요. 우리 손주 앞으로도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이 집은 다 네 거야. 하나뿐인 내 손주. 우리 집안에 대를 손줄 두고 내가 어찌 눈을 감나. 그러면서 곁에서 울고 있던 소녀의 손은 단 한 번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떠나고 전 그 아이를 제 친아들로 생각하며 딸과 똑같이 키웠어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저희 남편은 집안 살림을 저에게 다 맡긴 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젊었을 땐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가져다 줬지만 남편도 나이를 먹고 나니 집에 생활비라고 주는 돈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애들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당장 쌀 사 먹을 돈도 부족한데. 에이, 옆편 내가 잔소린? 그럼 어쩌란 말이야? 내 나이가 벌써 50이라 공사장에서 도무지 써주질 않는다고. 형편이 이러니 전 애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부터 파출부,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어떻게든 애들 공부를 마저 시키려고 50이 넘어선 간병인 일까지 했어요. 종일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일에 비해 수당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러운 일이 많아도 꾹 참고 제가 할 일을 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환자를 돌보는 일이다 보니 예민한 보호자들이 많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요? 옆에서 식사 잘 챙겨드리는 거 맞아요? 내가 바쁘다고 우리 엄마 밥도 안 챙겨주고 굶기는 거 아니냐고요. 언젠가 어떤 여사님의 간병을 맡은 적이 있는데 보호자인 따님이 어찌나 예민하던지 여사님 체중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제가 마치 밥이라도 뺏어 먹는 것처럼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전 빌다시피 하며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여사님, 제발 식사 좀 많이 하세요. 아니면 저만 혼나요. 입맛 없으신 거 아는데 잘 드셔 얼른 퇴원하시죠. 하지만 영 입맛이 없으셨는지 끝끝내 반 그릇도 못 드시고 식판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전 결국 그 다음 날에도 보호자에게 혼쭐이 났죠. 또 언젠간 어떤 할아버지를 간병한 적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병원에 맡겨만 두고 도통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의 성정이 정말 고약했거든요. 아줌마, 나 물 좀. 빨리 좀 떠와. 목말라 죽겠어. 맨날 물 심부름을 시키길래 서둘러 가져다 드리면 어김없이 절 타박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차갑잖아. 이 싫어 죽겠네. 지금 일부러 나 골탕 먹이는 거야? 그 할아버진 저뿐 아니라 간호사들에게도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밤새 호출벨은 5분에 한 번씩 누르더니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주 욕짓거리가 날아왔어요. 그래도 늘 이렇게 이상한 환자들만 만난 건 아니었답니다.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할머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할머님은 치매 증세가 있으셨는데
건강하셨을 때도 성정이 순하셨는지 치매 환자들이 흔히 그러는 난동 한 번 없이 제 말을 잘 따라줬습니다. 할머님, 목욕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제가 머리도 곱게 빗겨드릴게요. 아유, 우리 할머님 오늘따라 너무 고우시네. 젊었을 적 문남자들 가슴 좀 울리셨겠어요. 할머님은 제가 곱다고 칭찬해드리면 기분이 좋으신지 방긋방긋 웃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님 아드님과 손녀분이 면회 오실 때였죠. 아유, 우리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고우실까? 우리 간병인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 그런지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좋으시네. 할머니 아드님은 병원에서도 아주 소문이 자자한 효자였습니다. 다들 병원에 치매 환자들을 맡겨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였는데요. 그 아드님은 수시로 병원에 와서 할머님을 뵙고 갔습니다. 언젠간 할머님이 기분 좋게 잠드셔서 차마 깨우지 못하고 한참을 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게 할머님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이러셔도 젊었을 적에 참 총명하시던 분이었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참 고생도 많으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집안 살림을 다 틀어먹고 밖으로만 돌 때도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머리를 쳐가며 자식들 공부 다 시키셨거든요. 겨울이면 손등이 다 터서 피가 흐르는데도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데 즐거워하셨다니까요. 에휴, 그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리셔서 그 세월을 다 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날이 너무 힘들기만 하셨을까요? 아드님은 가끔 잠든 할머님을 보며 눈시를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제 손에 꼭 5만 원 한 장이라도 쥐어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여사님 힘들게 하시죠? 이건 제 마음이니까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저희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할머님도 이런 아드님의 마음마저 잊진 않으셨는지 가끔 정신이 또렷하실 땐 제게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말 효자야. 그 어린 것이 신문 배달해서 번 돈을 생활비 보태라고 내밀었다니까. 그런 우리 아들이 벌써 대학생이야. 아이고, 아드님이 아직 대학생밖에 안 되셨어요? 저희 아들도 대학생인데 할머님 아직 젊으시네. 가끔 할머님 손녀분도 병원에 와 할머님을 즐겁게 해드렸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 어릴 적에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키워주셨거든요. 그땐 할머니가 제 입도 닦아주시고 목욕까지 시켜주셨는데 이젠 우리 할머니가 아이가 되셨네요. 지혜 왔어? 그래, 지혜는 학교 갔다 온 거야? 할머니 손이 알아보겠어요? 우리 할머니 내가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아시네. 그래도 좋아요. 올해도록 그렇게 제가 할머니 손녀라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님 손녀도 아버지는 아드님을 닮았는지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님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져 갔어요. 이젠 아드님도 못 알아보시고 그렇게 저만 찾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아들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으실 거예요? 당신 누구야? 당신 말고 이모 오라고 해. 아, 이모 어디 갔어? 이모. 할머님은 절 이모라고 부르시며 제가 조금이라도 자리를 뜨면 그렇게 불안해하셨습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지셨고요. 그렇게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버티시던 할머니는 결국 합병증이 겹쳐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꼭 저희 할머님 돌아가셨을 때 생각이 나 한참이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따뜻했던 기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또다시 다른 환자를 찾아 나섰죠. 그 무렵 저희 아이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다들 잘 자라주어 저희 딸은 공무원이 되었고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를 했네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늘 제 속을 썩였던 남편이 60대 후반의 나이에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 양반아, 평생 고생만 시켰으면 말년에라도 나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누워서 이제 간병까지 시켜?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다른 거 몰라도 건강하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애석하게도 남편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자 그 젊은 날 서러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한편으론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세월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남편을 보내고도 전 계속 간병인 일을 했습니다. 애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제 아들이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전까진 여느 모자 사야 다름없던 저희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재야, 밥 먹어. 네 누난 오늘 일 때문에 늦는단다. 너 좋아하는 조기 구워놨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 아이, 안 먹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조기예요? 크기가 무슨 멸치만 하구만. 제가 말한 고긴 크고 비싼 조기 말한 거거든요. 하긴 뭘 엄마가 드셔봤어야 알죠. 아무도 저 안 먹어요. 아들은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줘도 먹기 싫다며 번번이 방으로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가끔 제가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잔소리라도 하면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요. 급기야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아예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아니 갑자기 무슨 자취를 하겠다는 거야. 30 다 될 때까지 잘 살던 녀석이 너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라도 있어? 없어요. 그냥 이 좁은 집구석에 사는 게 지겨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 나이면 나가 살 때 됐잖아요. 아들은 그렇게 나간 이후 제게 전화 한 통을 먼저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밑반찬이라도 해서 자취방에 찾아가면 아들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어서 가란 소리나 하더라고요. 엄마, 병원에서 일하다 바로 오셨죠? 몸에서 소독약 냄새 나요.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이런 반찬통 들고 오지 마세요. 남들 보기 창피해요. 전 변해버린 아들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지 누나인 딸아이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모양인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경재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 요즘 옷 입는 것도 엄청 신경 쓰고 주말마다 데이트 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한눈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경재야, 너 무슨 돈으로 이런 차를 샀어? 자취하느라 생활비도 많이 쓸 텐데 돈이 어디서 났길래? 할부로 긁었어요. 저도 이런 차 한 번쯤은 탈 수 있지 뭘 그래요. 그런데 더 수상하게도 그때 아들이 걸친 정장이며 구두며 시계까지 모두 엄청 고가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여자친구가 생겨 잘 보고 싶다고 해도 너무 사치스러운 물건들이었답니다. 제가 캐물으면 아들이 하도 화를 내니 차마 더 물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았더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딸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경재가 자기 친엄마 연락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말도 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따로 만났는데 몰래 뒤에서 엄마하고 막 전화통화를 하더라고. 경재가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우리 엄마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전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말도 없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 준비까지 하는 게 친모와 연락이 닿아서라는 걸 알았거든요. 요즘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찾을 수 있다더니 드디어 친모를 찾은 모양이었어요. 전 아들을 집으로 불러 조용히 물었어요. 경재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요즘 나 몰래 결혼 준비하니? 그리고 친어머니 찾았으면 말을 해야지.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엄마한테 말을 안 해? 그러자 아들은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죄송해요, 엄마. 저 친어머니 연락 닿은 거 맞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결혼식장에 친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엄마가 이때까지 저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근데 저희 친어머니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제법 여유가 있으세요. 저 예비 장인 장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엄마 대신 친어머니를 혼주석에 앉혀드리게 해주세요. 전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낳아준 정보다 길러준 정이 깊다는 말을 믿으며
그 모진 시집살이도 견뎌냈던 제 세월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제 상처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바로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친모와 예비 신부와 셋이서 화목하게 찍은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절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경태를 키운 거 엄마잖아. 그런데 엄마가 왜 못 가? 당당하게 가서 엄마 자리를 찾아야지. 딸아이 말을 들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친모라는 사람도 너무 괘씸했고요. 이때껏 본인 아들을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갑자기 나타나 엄마 자리를 꿰찬 게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한복까지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식장에 가보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군요. 딸아이 손을 잡고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예식장 로비로 들어선 순간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던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절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서운 기세로 달려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니,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쪽팔리게 진짜 왜 이래요? 가세요. 가라니까요. 세상에 결혼식 때 엄마가 2명인 집안이 어디 있어요? 못 간다. 내가 널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 어미를 이렇게까지 농락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고 내 아들이야? 제가 계속 버티고 있자 아들은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날 낳았어요? 그냥 키워준 거지 낳진 않았잖아요. 제발 좀 가요, 가. 예식장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소란스런 저희를 보고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오던 신부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혹시 간병사님 아니세요? 여기 무슨 일로? 저희 사랑 무슨 관계라도 있으세요? 그분은 바로 제가 예전 정성으로 모셨던 치매 할머니 아드님이자 저희 아들의 예비 장인이었던 겁니다. 설마 우리 아들 예비 장인이 사장님이셨어요?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라니? 자네에게 무슨 소린가? 이분이 자네 어머님이란 말이야? 그럼 상견례 때 나온 그 부인은 누구고? 똑바로 말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예비 사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고 그때 곁에 있던 제 딸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이 못난 동생의 누나인 박상미라고 합니다. 비록 제 동생을 낳지는 않으셨지만 여태껏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신 분은 바로 저희 어머니세요. 동생이 어머니라고 모신 분은 동생이 돌무려 버리고 도망가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최근에 나타나서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은 그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평생을 고생하며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창피하다면서 상견례도 친모를 데려간 거고요.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 할 짓인가요? 자네 이게 다 지금 무슨 소린가? 자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게. 그러자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뻔뻔하게 소리를 치더군요. 장인어른,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솔직히 엄마가 2분인데 누굴 데리고 오든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멀쩡한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뭐? 자네 정말 몹쓸 인간이었구만. 지금 앞에 계신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친자식보다 더 따뜻하게 배웅해 주신 분이야. 우리 가족에겐 평생 갚아도 모자라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자네 역시 그런 분의 은혜를 입고도 감히 이럴 수가 있나? 예비 사돈이 절 두둔하자 예식장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려하게 치장한 침몰한 여자가 마침내 제 앞에 나타났어요. 야, 너희 뭔데 여기까지 와서 깽판이야? 내 아들 결혼식 망치고 싶어? 빨리 안 꺼져? 당장 나가! 그 여자의 교양 없는 말투에 예비 장인은 더더욱 크게 화를 내셨죠. 예비 안사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십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세상 교양인 척 하시더니 원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에요? 깽판이라뇨. 정작 이 혼주석에 앉아 할 분은 당신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나 이 결혼 못 시키네. 자기를 키워준 부모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쉽게 품을 버리는 놈을 어떻게 내 사이로 받아들이겠나. 돌진한 자식을 버리고 이제야 나타난 여자나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길러준 어머니를 내친 자네나 똑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예비 사돈이 결혼을 못 시킨다고 선언하자 신부 대기실에 있던 예비 며느리도 드레스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전 그때 며느리 얼굴을 처음 봤는데 역시나 할머님을 극진하게 모시던 그 소녀가 맞더라고요.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분은 간병인 아주머니 아니세요? 여기를 어떻게... 지혜야, 당장 옷 갈아입고 나와. 오늘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내 자네에게 한마디 하겠네. 자네가 상견례 자리에 이토록 훌륭한 양어머니 모시고 왔다면 난 자네를 업고 다녔을 거야. 양어머님 직업이 어떻든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라고. 자넨 자네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살았던 것 같네.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결혼식은 한순간에 끝이 나버렸고 예비 사도는 예비 며느리 손을 잡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 순간 침몰하는 사람은 뭘 했는 줄 아시나요? 아니,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그럼 축의금은 어쩌라고? 난 이미 받은 축의금 절대 못 돌려줘. 정말이지 그 여잔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 직전 파혼을 하고 한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술에 잔뜩 취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저 엄마 아들 경재예요. 너 내 아들인 거 맞니? 난 엄마도 아니라고 뛰쳐나갈 땐 언제고 내가 왜 네 엄마야? 엄마마저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제 친모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사기죄로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대요. 저한테 자꾸 명의를 빌려달라,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 하길래 수상해서 들이켜봤더니 원래 술집 마담 출신이라는 거 있죠. 돈 떨어지니까 그제 아들 등쳐먹을 생각이 났는지 저한테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그 여잔 절 2번 버린 거였다고요. 그동안 차 사주고 옷 사주고 했던 것도 제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사기칠 먹잇감이어서 그랬나 봐요. 35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가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한참이나 신세한탄을 하며 친모라는 여자의 정체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이젠 저희 집으로 찾아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제 여자친구도 절 떠났고 제가 이제 의지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아들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물론 속으론 피눈물이 흘렀죠. 제가 평생 마음으로 품고 기른 자식이 저를 그렇게 쉽게 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래도 막상 아들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난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널 내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이제 네 인생 살거라. 가, 다신 오지 말고. 전 몰래 눈물을 흘리며 끝내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아마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와 차도 사주고 비싼 옷도 사주니 좋았겠죠. 가난한 엄마만 보다가 부자 엄마를 만나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후였어요. 그 이후 전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사장님과 그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 간병해 주실 때 가끔 아드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여사님 아들이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고와서 나중에 효도할 거라고. 근데 세상에 뒤통수도 유분수지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대체 속상해서 어떻게 사세요? 어쩌겠나요. 이게 다 제 인생인걸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을 사돈으로 모실 뻔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과분한 복이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사님은 누구에도 존경받을 분이니까 앞으로는 부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여긴 제 딸인데 전에도 몇 번 보셨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될 뻔했던 할머님 손녀도 제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며느리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속상해요. 저 이렇게 아주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을 내친 그 인간이랑 다시 볼 생각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에 계신 할머님이 당신을 정성으로 돌본 절 대신에 길러준 엄마를 배신한 제 아들놈에게 천벌을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전 아직도 할머님 가족들을 그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되었고요. 지금은 또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고 제 하나뿐인 딸아인 좋은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전 저희 딸이 평생 노처녀로 살 줄 알았는데 기특하게도 알아서 결혼하더라고요. 참 웃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 아들 때문에 저만큼 가슴앓이를 한 딸이 사윗감을 데려오기 전부터 알아서 뒷조사까지 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른 사이여서인지 저희 사인 절 친어머니만큼 극진히 모시는 듬직한 사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딸과 사이 저까지 셋이 한 집에 모여 오순도순 살고 있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시장 들렀는데 장모님 좋아하시는 홍시가 있길래 얼른 사왔어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셨죠? 이번 주말엔 제가 드라이브 겸 교회로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장모님 기력이 좋아지셔야 저희랑 오래오래 즐겁게 사시죠. 식탁에 둘러앉아 사이가 사온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수달 떠는 게 어찌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장모님,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막 쑤시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제가 퇴근하면서 약국 들러서 파스랑 영양제 좀 사왔으니까 이따 자기 전에 꼭 붙이고 주무세요. 아니다. 아예 제가 지금 붙여드릴게요. 사이가 이렇게 살뜰하게 절 챙길 때면 딸아이가 옆에서 장난으로 눈을 흘기곤 합니다. 당신은 장모님만 챙기고 내 생각은 안 해? 나도 무릎 아파. 아이고 사위, 자네 마누라 무릎에 얼른 파스 좀 붙여주게. 난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됐지. 난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사이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제 아들놈은 가끔 술에 취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제게 연락을 해옵니다. 가끔 아들이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올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 녀석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아프지 말고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끔은 저도 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한 번 가슴으로 품은 자식을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기가 쉽질 않네요. 아무쪼록 제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했길 바랄 뿐입니다. 어느덧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의 모진 세월, 모진 인생도 딸과 사이 덕분에 이제야 온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난날에 힘든 일이 있다면 모두 후를 털어버리시고 올해 2026년엔 오직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길고 길었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